연방 정부의 형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중요한 게 북한이 주장하는 거였거든요. 김일성이 얘기한 연방 대통령이라고 제 이해가 많이 아니에요. 비슷해요. 연방 대통령이라는 기본적으로 다 비슷합니다. 김씨 일가의 세습 정권부터 타파하고 난 아니 보통 비슷해요. 역사 속 인물을 내뇌 마음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는 피셜 그놈 164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역사 스토리텔러 김재훈 교수님, 역사 속 그놈의 심리분석가 배상훈 교수님, 그리고 MC 장원님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5월이 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요맘때쯤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다이어트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여름 좀, 준비. 그쵸. 네. 이제 반팔도 입어야 되고 반팔 벌써 입으셨네요, 네. 교수님은. 반팔. 네, 살을 좀 빼야겠다 이런 생각들 하고 계시죠, 사장님? 생각이 늘 하지 뭐. 네. 네. 실천으로 안 될 뿐이지. 그리고 예전만큼 살이 잘 안 빠져요. 옛날에 이제 맛만 먹어도 어느 정도는 뺐는데 한 3kg 정도는 기본적으로 빼고 시작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뭐 매일 뛰는데 이것도 몸이 적응을 했나 봐. 이제 뛰는 걸로는 안 빠지더라고요. 식단을 같이 네. 들어가야지. 무조건 먹는 걸 해야 되는데 가뜩이나 일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은데 먹는 것마저 제한하기가 네. 근데 한동안 되게 슬림했었거든요, 러닝한다고 할 때. 그때는 먹는 것도 좀 조절하고 했죠. 근데 이제 지속하지를 못하니까. 먹는 거 조절하는 건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도 이렇게 배가. 한 번 무너지면 그냥 무너져. 네. 먹는 거. 아니 잘 알잖아요. 많이 무너져 봤잖아. 저는 그쵸, 거의 한 10kg 넘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살찌면 막 무한정 찝니다. 그래서 늘 신경 쓰는 편인데. 아니 근데 그 정도로 티는 안 나는 편인 것 같아. 박가영 아나운서. 네. 배 쪽에 이제 집중적으로. 맞아요. 이쪽이랑 하체 쪽으로 특히 좀 많이 찌고. 뭐 우리는 뭐 알 수 알수 없는 없으니까. 영역이니까. 네, 네. 뭐 보여주지도 않을 거고. 어떻게 좀 아니, 뭐- 보시고 싶으신? 보여달라면 아니 보여줘요? 보여달라면 보여주냐고. 뭐 보여줄 것처럼 물어보세요. 아니 일단 의사는 또 들어보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 일단 한번 봅시다. 던져놓지 뭐. 지금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던져놓지 뭐. 보여드린다면 지금이 그나마 한살 쪘을 때보단. 네. 아, 그래요? 네, 뱃살이 있긴 하지만 조금 그렇고. 자신감이 좀 있네. 예전보단 요새 좀 그러니까 10kg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좀 저점이에요. 저점 구간 지금. 네, 그래서 저도 여기서 더 빼긴 해야 되고 재환 쌤이 보니까 지금 제자분들이랑 네. 다이어트 내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각각 6kg씩. 아. 각자 원하는 키로를 말하라고 했더니 어. 다 6kg 정도씩이 나와서 그럼 통일하자. 그래서 6kg를 목표로 지금 네. 50일 동안 다이어트에 지금 돌입했습니다. 6kg 빠지면 몇 킬로세요? 딱 60이요. 아유, 엄청 아니 몸무게가 별로 안 나가시네. 근데 이제 저도 거의 한 곳에 몰빵. 모두 배에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올해 안에는 무조건 뺀다. 만 40세가 되기 전에는 뱃살을 한번 정리하자라는 마음으로. 이 뱃살 내장 지방이 만병의 근원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아주 심각했습니다. 아주 심각했기 때문에 예. 수업 시간에 그때 얘기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수업 시간에 학생이 한 명 찾아와가지고 건강 걱정을 건강 이상설을 제기를 하면서 혹시 간경화나 뭐 이게 복수가 차신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이제 네. 해서 이거는 조금 저도 그 방송을 보면 특히 앵크나이트 방송 보면 그 이제 술 먹고 안주 먹으면서 하다 보니까 배가 좀 부각이 돼요. 그렇죠. 네. 댓글에 항상 있어. 맞아요. 건강이 심각하게 걱정된다는. 네. 근데 다른 데보다 배가 나오면 건강이 이상한 게 맞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된대요, 실제로. 사실 세 분 중에 배가 제일 덜 나온 건 배 교수님 같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이제 등치가 있으시니까. 전체적으로 다 망가졌기 때문에 큰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전체적으로. 그 예전 여자친구한테 한마디씩 하라고 쇼츠를 찍었는데 거기서 죽어라 이년아. 왜 마음이야? 진짜 죽은 애도 있어요. 하시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드립이에요, 진짜예요. 아 진짜 죽었어요. 죽은 애도 있어요, 진짜. 그건 아니 진짜예요. 죽은 애를 또 한 번 더 죽이시네. 아니 죽은 애는 있고 또 네. 죽여야 될 년이 아, 몇 년이 있거든. 나를 버리고 한 년이. 아니 진짜요? 그럼 연애를 많이 하셨네. 아니 내가 이제 찝적을 많이 된 거지. 전 배 교수님 못소리신 줄 알았습니다.
오늘 굉장히 목숨이 위험해. 내가 봤을 때 그 죽이려니 너가 됐으니까. 아 농담이고요. 네. 어쨌든 다들 이제 좀 여름 다가오니까 다이어트 열심히 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광고 보고 와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인이 가입해달라던 보험료는 많이 내고 있는데 과연 보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보험인지, 부모님이 물려주신 오래된 보험, 요새 질병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인지, 자꾸 갱신되는 보험, 이 모든 보험들 보험장터에서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역사는 피셜 근원 구독자분이 건강검진을 앞두고 보험장터로 문의하셔서 기존 보험점검 요청을 하셨는데 80세 이후에 보장이 하나도 없어서 암보험 포함해서 종합보장 100세 보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 가입 후 3개월 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폐암 진단을 받으시고 수술을 하셔서 암 진단비 5천만 원, 수술비 1,095만 원 지급받으시고 보험료 납입 면제도 받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건강검진 전에 보험점검은 필수입니다. 상담은 전화 1544-5788 또는 카톡에서 보험장터 아이디 JK6003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고 그 다음 카톡 보내시면 되고요. 아니면 인터넷으로 한글로 보험장터.com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유튜브나 팟빵은 URL로 바로 연결됩니다. 네. 자, 보험장터 통해서 여러분들 보험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새로 가입하는 보험도 보험장터 통해서 가입하시면 여러 회사의 보험을 비교하고 나에게 최적화된 보험 제품을, 보험 상품을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가입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필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실 게 아니라 필수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험이 중요해요. 네, 1544-5788 보험 장터였습니다. 신용카드 자주 쓰시는 분들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5년 5월 기준으로 카드에서 현금 캐시백을 최대 20만 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왕 카드 쓸 거 현금 받고 쓰면 좋지 않습니까? 자, 신청도 아정당 홈페이지에서 1분이면 끝납니다. 자, 게다가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도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 원 손해인데요. 전화 한 통이면 최대 128만 원 지원 가능합니다. 인터넷 TV 최대 48만 원, 정수기 최대 30만 원, 휴대폰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 원을 설치 당일 약정 끝날 때마다 꼬박꼬박 받으실 수 있고요. 나라에서 정한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겨야겠죠. 아정당이 정말 좋은 게 전국 가입자 수 1위로 가입 수당이 제일 많아서 다른 데보다 혜택이 적으면 차액의 120% 보상하는 제도도 있고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 가능하니까요. 1833-3504로 전화해 보세요.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은 이사 청소도 유명한데요.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하는 보장 이사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정수기, 이사 청소, 신용카드까지 아정당하게 맞자. 아정당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인터넷 정수기 게다가 카드 가입, 이사, 청소까지 안 취급하는 게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취급하고 있는 아정당에서 최대한 지원금 받고 넘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설 당일에 그냥 현금으로 딱 이렇게 받으면 기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정당에서 우리 집에 있는 정수기 했거든요. 바로 넣어줘요, 바로. 그러니까요. 정수기보다 지원금이 먼저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약정 끝날 때마다 또 꼬박꼬박 정수기 같은 건 바꿔보시고 또 신용카드도 이제 뭐 혜택 따라서 많이 이제 바꾸는거나 교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럴 때 또 아정당 통해서 가입하시면은 역시나 또 혜택 받으실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코털 정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코털이 삐죽 튀어나오면 좀 민망하기도 하죠. 그래서 손으로 확 잡아당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손으로 뽑는 경우 코에 염증을 유발해서 점막이 손상이 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코털은 생각보다 조심해서 다뤄야 합니다. 그래서 코털 정리기가 필요합니다. 핑티 스테인레스 코털 정리기는 배터리나 모터를 쓰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서 유지 관리가 편합니다. 스테인레스 304로 만들어서 녹슬지 않고 내구성이 좋고 오래 사용해도 칼날이 무뎌지지 않습니다. 손잡이를 상하로 누르면 12개의 칼날이 회전하면서 코털을 잘라줍니다. 칼날은 노출되지 않아서 코털이 찝히거나 뽑히지도 않고 아프지 않게 안전하게 잘라줍니다. 케이스에 넣어 위생적이고 깔끔하게 휴대가 가능하고 사용 후 흐르는 물에 손쉽게 세척이 가능합니다. 독일 소비재 기업 henkel에서 처음 출시되었지만 지금은 부산에서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가성비를 따진다면 핑티몰에서 최저가로 구매해보세요. 네. 이거 요물입니다. 네. 저희 광고할 때마다 한 번씩 석석 자르면 광고하면서 코털 정리까지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평생 쓸 것 같아. 하나 잊어버리지 않으면 방송이 하나 사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미제 손톱깎이 한 번 사면 10년 20년 쓴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랬거든. 네. 맞아요. 네. 그런 것처럼
되게 견고하게 잘 만들었더라고. 네. 부산에 공장이 있대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중국제가 아니에요. 아, 국산에서 만든 겁니다. 메이드 네. 인 코리아 찾기 힘들어요. 네, 만듦새가 너무 좋아요. 견고하고 튼튼하고. 코털이 딱 하나 나와 있으면 그거 진짜 보기 싫거든요. 그쵸. 그거 딱 해줘야 돼요. 네, 저도 그래서 남자친구 선물해줬습니다. 굉장히 만족한다고 또 오래오래 쓰기를 바라면서. 거슬리는 네. 코털이 있었나 봐요. 네. 뽑으면 안 됩니다. 절대 뽑으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밑에서 보면 코털이 하나씩 꼭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 또 선물해줬더니 좋아하니까 여러분도 이제 직접 구매해서 쓰시거나 또 사서 선물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킹티 스테인레스 코털 정리기였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좀 계절과 역시 연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껴 맞춘 겁니다. 아, 예, 네. 예, 예, 예. 아닌가요? 네, 아니 맞습니다. 맞죠? 예, 예, 예. 예. 오늘의 주제는 네, 통일 운동의 꽃이죠. 네, 음. 늑보 문익환 선생님입니다. 문성근 배우의 아버님, 아버님. 예. 아버님이시죠. 네. 그렇게 얘기하면 모르고 무빙에 나오는 그 아, 정보기관의 네. 그 사람 이렇게만 정보기관장으로 네. 나오는 악역 네, 역할, 악역 빌런 역할. 역할 배우의 아버지. 깡패 역할은 뭐 최고죠. 그 양반이. 한때 이경영 이전에 그렇죠. 문성근이 있었죠. 아, 그렇죠. 네. 지금 저희 영상을 주로 보시는 시청층은 이제 한 40대 중반 이후 네. 분들이 이제 많은 남성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한테는 사실 문성근 배우보다 그 앞서서 문익환 쌤이 훨씬 유명하셨습니다. 네. 오. 그리고 문성근 배우님이 나올 때 문익환의 아들이다로 유명해지신 그렇죠. 거지 원래 훨씬 유명하신 분은 문익환 선생님이에요. 근데 아, 맞아요? 공감이 되세요? 저는 문익환 목사님 잘 알았으니까. 당연하죠. 어. 그렇구나. 저는 뭐 그냥 집회 나가면 그 양반이 제일 그럼요. 까랑한 목소리로 하시기 때문에 뭐 모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중 연설을 되게 잘하셨어요. 그럼요. 예. 그 영화 그 1987의 네. 마지막 네. 맨 마지막에 그 열사여 참- 그걸 하신 분이 이제 문익환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렇죠.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네. 아마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그다음에 네. 보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만 이제 몰랐나 봐. 문익환 전혀 선생님 처음 몰랐어요? 들으셨어요. 아니 그냥 문성근 배우님 아버님이 좀 유명하시다 정도만 알고 있었지. 이렇게 막 성함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했어요. 네.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제대로. 아, 제가 이제 굳이 이걸 갖고 온 건 사실 늦봄이라는 호 때문이 아니고 네.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은 좀 저희가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통일 관련된 그 네. 역사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해서 통일 관련된 역사 이야기를 한 번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 그래서 네. 사실 좀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는 네. 낯선 단어이기도 하고 통일이라는 단어가 네. 낯선 단어이기도 하고 불필요한 단어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또 대선 전국이 이제 됐으니 분명히 이제 북한 관련된 이슈들이 서로 간에 어떤 공약 속에서 나올 텐데 저는 항상 그런 북한 관련된 이슈들을 찾아보게 되거든요. 네. 그 공약과 관련해서 그래서 요거 한번 요맘때 좀 다루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가져온 건데 좀 저는 물어보고 싶었어요. 박가영 아나운서 정도의 나이면 이제 저랑 비슷한 또래인데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다음에 또 이제 진짜 통일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논의될 때 대학생이셨던 분이 또 배사원 선생님이시기도 하고 네. 그 꿈 무렵에 있으셨던 분이 이제 사장님이기도 하셔가지고 각자가 생각하는 통일이 좀 다를 것 같아서 네. 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어떠세요? 저부터. 저는 솔직히 가능할까 싶긴 해요. 요즘에는. 네. 아니, 가능 불가능을 떠나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나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해서. 어릴 때보다 지금은 사실상 말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요즘은 요즘 다들 편하게 네. 말해서. 저는 필요 없다고 얘기해도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고. 저는 그 이전에는 약간 이산가족 상봉하는 그런 거 보면서 이런 약간 인류애적인 문제 때문에라도 좀 통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어릴 때는 했는데 사실상 지금에 와서는 막 그게 막 최우선 과제가 돼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한 사실 회의적이긴 해요. 네. 가능할까 현실 가능성도 좀 낮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어차피 불가능해졌고 네. 사실 필요하지도 않은 것 같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주저하십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요즘 대학에서 학생들한테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면 일단 통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네. 굉장히 낯설어하고요. 네. 뭔가 오히려 통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념적으로 느껴요. 그리고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굳이 뭐하러? 라는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막 딱히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자면 이게 좀 이기적인 이유인 것 같은 게 장기적으로 이제 국가적인 관점에서 보면 통일을 하는 게 국력 신장이라든지 그런 게 나아질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통일을 한다면 약간 그 부담 같은 거를 우리 세대가 짊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한편으로 있어요. 네. 저는 아주 제가 지금 와서 느끼기에 좀 혼재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어릴 때는 통일 포스터 그렇죠. 짓기 대회 많이 이런 거 했잖아요. 같은 거 많이 하고 통일 웅변 대회를 하면서 방공 운병 대회, 방공 포스터 대회 이런 거를 동시에 했던 통일 운동과 방공 운동이 혼재했던 시기에 저는 초 중고 시절을 보냈거든요. 네, 되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되게 이상한 감정이었던 것 같아. 그렇죠. 한 초등학교 무렵에는 방공 포스터 했는데 중학교쯤 올라가니까 갑자기 통일 우리에서 오는 통일 노래 같이 부르고 이러는 거 하고. 그러니까요. 아직도 뭐 지금도 아직까지도 이념 논리에 빠져가지고 빨갱이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지만 그때는 뭐 사실 더 심했잖아. 그러면서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부르는 이 상황이 어릴 때부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어요. 뭐가 맞아? 공산당은 안 된다 그러고 뭐 북한 막 이 김일성 수계 막 이러면서 막 꼬리가 9개 달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방공, 거 방공 웅변대 하면 항상 들어. 나오는 악마화 시키고 시작하잖아 그렇죠. 일단. 김일성, 김정일을 일단 악마화하고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한민족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교육도 한 번에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좀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좀 자랐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저의 생각도 약간 섞여 있는 것 같아요. 통일은 필요하다. 하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나중에 이제 통일된 형태도 약간 연방 정부의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연방제 통이라. 네. 옛날엔 이거 잘못 얘기하면 그렇죠. 이거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정말요? 연방제 통이랑 굉장히 중요한 게 북한이 주장하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어쨌든 때문에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는 거니까. 아니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 방안이었어요.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발언. 네. 아니 뭐 근데 연방제 통이란. 지금의 이제 그 세습 정권이 사라지고 그죠? 그거는 전제로 해야죠. 그래야죠. 이게 계속 갈 수는 없지. 그럼 지금의 이 세습 정권이 계속 존재하는 한은 힘들죠, 사실 통일은. 근데 하지만 이 한반도의 미래를 생각하고 경제적인 것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사실 통일을 이루는 것이 어떤 형태로든 그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건 사실 이제는 거의 기정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대학 가셨었을 때는 네. 그래도 약간 통일운동의 끝물 정도는 네. 있으셨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통일운동 하시는 분들이랑 사이가 워낙 안 좋아가지고 NL 쪽 분들이랑 사이가 좀 안 좋으셔서 많이 안 좋아가지고 생각이 좀 그렇게 바뀌셨군요. 네. 네. 통일 얘기하면 일단 귓방맹이부터 어디? 인터내셔널 사회 네. 백 교수님은? 뭐 저는 대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는 저랑 같이 뭐 학생운동 조금 했던 사람 다 주사파들이었고 주사파들이었는데 선생님은 어디 쪽이셨어요? 저도 이제 그 얘기 하다가 87년을 넘어서면서부터 그 사람들 중에 일부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건 아니구나, 이건 북한을 맹목적으로 수정하는 사람들도 섞여 있었죠. 섞여 있다. 근데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매우 위험하다라고 해서 저는 2학년 때는 완전히 그 PD로 바꾸셨구나. 백선본, 백기환 쪽으로 민중의당, 뭐 민중당이죠. 민중당. 그러니까 그쪽으로 바뀌면서 저는 2학년 때부터는 그냥 우리 말로는 범PD, 범PD. 정확히는 저는 CPC였어요. CPC였는데 CPC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단기로 넘어갔는데, 근데 이제 그 PD 운동 쪽에서도 조금 왼쪽에 있는 쪽이어서 처음에는 통일은 뭐 전술적인 정도다. 그냥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근데 저 사람들 보면니까 통일은 안 되겠다. 저 광신도들은 그런 얘기를 그렇게. 왜냐면 일단 PD 쪽으로 넘어가면 일단 제일 먼저 경계하는 게 민족주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2학년 넘어서부터는 학생회장하고 그러면서부터는 그 통일에 대한 별로 안 좋은 기억들이 있는데 충격을 받은 거는 이제 조성만 열사가 불 때 현장에 없었는데
가서 봤죠. 그래서 거기서 저도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많이 충격받고 이렇게까지 그때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통일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이것 네. 때문에 분신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 88년 운동부터 시작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때부터 아 통일을 이렇게 너무 환상적인데 이런 느낌이 들고 그 뒤부터는 저는 통일은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의 남쪽에서 통일을 생각하는 운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무 환상적이다. 그래서 조금 그건 경계해야 되겠다라는 정도까지만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졸업했죠. 예, 대학을 졸업하게 됐죠. 아니 일단 이 남쪽만 생각해도 아직까지도 동서 갈등이 맞아요. 그렇죠. 이게 아직까지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남아 있는데 이 상태에서 남과 북까지 또 생겨버리면 맞아요. 예. 오히려 동서는 화합하려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 갈등의 골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아마 물리적으로는 어떻게든 뭐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힘들겠지만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뭐, 아니 아마 화합을 못 할 수도 있어요. 독일만 봐도 사실. 그렇죠. 아직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독일도. 독일은 오히려 동독 지역이 지금 극우파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지역 자체가 완전히 극단주의 쪽으로 지금 해서 독일이 그 극우파가 집권하는데 많이 동독 지역이 도움되는 게 이게 사상적으로 왔다 갔다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네. 저도 그걸 경계하는 거죠. 왜냐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누가 봐도 개발이 늦춰지기 그렇죠. 때문에 거기서 이제 왜 우리만 이렇게 못 살아야 맞아요. 돼? 이러다 보면 이제 극우로 흐르기 시작하면서 맞습니다. 네오나치가 등장했거든요. 그게 가장 걱정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성급한 통일은 안 된다 그런 생각들은 저는 가지고 있고 네. 그렇지만은 문익한의 열정은 저는 충분히 존경을 합니다. 근데 그 가진 생각이 어떤지는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말하자면 열성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도 많았다. 존경한다. 근데 통일론 자체는 좀 빠른 것이 아닌가? 우리 같이 얘기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PD 운동하는 사람들 많이 가졌어요. 뭐 오늘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쭉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제가 굳이 이제 통일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월남민 집안 출신이기도 했었고, 네. 저 아직도 그게 좀 저희 할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이 채 되기 전에 그러니까 정말 한 20여일 정도 그때 돌아가실 줄 몰랐죠. 네. 근데 그냥 아버지한테 네. 한 번도 고향 얘기를 안 하시다가 월남하시고 돌아가신 거죠? 여기서. 여기서 돌아가시죠. 자, 이제 46년에 이제 월남하셔가지고 근데 한 번도 안 하시다가 돌아가시기 한 20여일 전에 그냥 뜬금없이 아버지한테 저기 임진강 보이는데 네. 한 번만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휴전선을 가자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그때 엄청 어린 나이였는데 저랑 가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 20일 전에 찍은 사진이 있어요. 철조망 앞에서. 근데 저 그거 볼 때마다 좀 뭉클할 때가 있거든요. 굉장히 그리워하셨구나 사실은. 근데 말씀하시지 못하셨구나. 근데 그런 생각이 어렸을 때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통일이라 그러면 그렇지 나도 사실 물론 무슨 뿌리 찾고 뭐 이런다는 거는 아닌데 네. 그냥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살던 땅인데 난 아직도 거기를 못 가보네. 약간 이런 게 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통일이 되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 좀 많이 갖고 있다가 이제 저도 공부를 해 나가고 뭐 이런 저런 과정들을 겪어 나가면서 현실적으로 이제는 불가능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대학원 와서 공부도 막 하고 하면서 근데 저한테 얼마 전에 굉장히 충격적이었었던 거는 그 전 비서실장 네. 굉장히 유명한 네. NL 출신 네. 임종석? 뭐 굳이 예. 그게 또 다. 네네네네. 임종석 씨가 굉장히 유명한 NL이었습니다. 진짜 국가대표 NL이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저는 그 사람을 눈앞에서 봤습니다. 뭐 통일론자였거든요. 전대협 회장 출신. 네, 전대 회장 출신이기도 했었고, 네. 근데 그분이 이제는 일민족 이국가 체제 인정해야 되고 이제 서로 분단되었음을 각각의 국가가 있음을 인정해야 되고 평화 체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저런 사상적 전환을 겪을 수가 있나? 저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지?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아니 왜
김문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런 어떤 호와 불호를 떠나서 그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거를 떠나서 저런 사성적 전환도 겪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북한이란 존재는 뭔가 통일이라고 하는 거는 또 지금 이 사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이제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이 주제를 한번 다루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왔습니다. 전 잘 모르지만 물론 이제 목숨 바쳐서 막 학생운동 하셨던 네. 분들도 계시고 저는 민주화 학생운동 하셨던 선배님들은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그 NL에는 약간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PD 출신으로서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다. 왜냐면 낭만적 민족주의가 좀 깔려 있는 네. 느낌이야 나는 솔직히 좀. 이게 굉장히 저도 그건 동의. 맞습니다. 그렇죠. 네. 흔히 이제 항상 그 NLPD 선배들을 나누는 법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여자친구랑 헤어졌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NL 선배는 와서 딱 와가지고 야 술이나 먹으러 가자. 소주 한잔 하러 가자. 이게 NL. 그리고 가가지고 북한 통일은 뭐라고 생각해? 대박. 이러면서 술 먹는 게 NL이고 네. PD는 저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그러면 야 지금이 그럴 때야? 그래서 위로를 안 해줘. 그래서 어떻게 헤어졌는지부터 또 단계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지금이 이제 그럴 때야?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거 할 때 자 다음서 이론서 딱 좀 야 내일까지 발제문 요약 계급론에 의한 신자유주의가 지금 우리 사회를 엄습하고 있는 이 가중에 너의 연애가 그리 중요하니? 얘 PD인가요? 이게 PD거든요.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이제 PD들이 보기에 NL은 굉장히 저 낭만적이라 그랬잖아요. 낭만적인데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약간 이런 사람 취급 많이 받아요. 와, 근데 이렇게 차이가 나나? 저는 사실 대학교 다닐 땐 PD NL 자체에 대한 개념이 없었고. 없었죠 박강식 때만 해도. 네. 저도 완전 끝물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때 이석기 사건 때 그렇죠. 그때 이제 좀 제대로 통진당 사건. PD NL 얘기를 좀 많이 듣고 그 정도만 알았는데 아마 이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도 있어요. 네. PD는 노동주의 계열, 그렇죠. NL은 이제 민족주의 계열. 네. 근데 원래는 하나입니다. 어. NLPDR입니다. 원래는 NLPDR. 그래서 그 이야기는 그 안에 앞에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네. 본문에 네.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고요. 뿌리가 같죠 사실. 네. 그 앞에는-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앞에는 AI, AF, NLPD의 정식 명칭입니다. 반제, 반파쇼, 민족, 민주, 혁명론입니다. 그걸 거기에서부터- 이제 앞에 걸 띄고부터 해는 거죠. 이제 논쟁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갈라지는 건데 그건 뒤에 이제 설명드릴게요. 네. 일단 이 시기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1980년대 후반이라는 시기. 이 시기는 저는 사실 이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해방 이후 지금까지 시간 동안 해방 올해가 광복 80주년 아니겠습니까? 네. 광복 80주년 중에 이념적으로 가장 다양한 이념이 서로의 목소리를 자유롭게 냈었던 사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만약에 이 80년대 분위기처럼 목소리 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 오히려 더 이상한 놈 취급받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그 이념과 사상과 이런 것들이 난립하고 서로 논쟁하고 건강하게 논쟁하고 서로 간의 사상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인정도 해주고 막 이러던 때였거든요. 요게 근데 하필이면 이제 노태우 정부 시기인데 그럼 의아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50의 후에 인데 아무리 직선제로 당선됐다지만 그럴 수 있느냐 할 수 있는데 요 시기가 그럴 수 있던 때예요. 일단 그 동구권이 무너지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면 약간 그 이념적으로도 이제는 이런 얘기 할 때도 되지 않았나? 라고 하는 목소리도 조금씩 올라오고요. 그다음에 87년 직선제 이후로 사회운동이 아래에서부터 누적되어 있었던 사회운동들이 이제 진짜 이제 완전히 그냥 불타오르듯이 막 뻗쳐나가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 상황들 국제적인 분위기랑 국내전 분위기가 이렇게 딱 만나고 거기에 올림픽 막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이제 우리도 세계의 무대에서 한국도 좀 뭔가 어깨를 견주어야 될 때가 왔는데 우리 아직도 이런 캐캐묵은 이념 논쟁 그다음에 북한 눈치 보고 이래야 되나? 이러면서 국가에서도 약간 이런 어떤
북한 관련 얘기뿐만 아니라 어떤 거나 다양한 이념들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때가 요때였기 때문에 엄청 통일 논의가 진짜 그 활발하게 논의됐었던 네. 그때가 요 시점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그 표현인데 일단 80년대 후반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거 두 개를 꼽으라 그러면 민주화와 통일입니다. 요 두 개가 이 두 개의 키워드로 당시 한국 사회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를 상징하는 되게 멋있는 말이 있습니다. 냉전으로 인한 반공주의의 두터운 벽을 리영이가 깼고 대내적 장애물인 자본과 국가의 횡포를 비판하는데 박현채가 앞장섰으며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기 위해 문익환이 통일 방안을 제시하고 미래의 문제를 예견한 장일순이 우주와 하나 되는 생태적 삶을 주장했다. 이게 딱 그때 당시를 대표하는 석학들과 사상 운동가들을 딱 이렇게 열거하면서 요 시대를 딱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런 때예요. 그럼 이제 80년대 지식인들은 그럼 어떤 사고를 갖고 있었느냐라고 하면 5.18 민주화 운동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탈미국을 조금 얘기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5.18 민주화 운동 자체, 그러니까 이 학살, 이 광주에서의 학살의 책임을 미국에게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미국에게 한국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문제들을 지식인 사회에서도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여기에 하나 덧붙여지게 되는 게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시점이 애매한 게 뭐냐면 80년대 초반이 되면은 한국 경제는 처음이자 아마 IMF 이전까지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기록합니다. 제2차 오일 쇼크 때문에. 네. 그러면서 이제 완전 10몇 프로씩 경제 성장을 하던 게 마이너스 3%까지 떨어지게 되니까 한국 사람들이 충격이 굉장히 컸죠. 그런데 굉장히 운이 좋게도 전두환 시절에 3조 호황을 맞아서 이제 갑자기 경제가 다시 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과연 지금 돈이 돌고 있는 게 노동자들에게도 돌아가나? 중소기업에게도 돌아가나? 이건 지금 대자본, 재벌, 그다음에 있는 유산층들에게만 돌아가는 경제 구조 아니야? 진짜 이게 모든 국민들에게 요즘 중산층 하고는 있지만 진짜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현실적으로 분석했을 때 진짜 그렇게 많아? 이거 아니지 않나? 이거 분석해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 문제 제기들을 경제학 쪽에서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그 문을 연 사람이 그 유명한 이제 박현채 선생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박현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 1978년에 민족경제론이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이 책 진짜 읽어보셨나요? 대학 아니요. 때 민족경제는 안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봤습니다. 읽어보셨을 테고. 저는 뭐 네. 우리 기본 앞쪽에 커리큘럼 앞쪽에. 커리큘럼 무조건 있는. 근데 원래 처음 듣는 들어를 보셨잖아요. 네, 들어는 맞죠. 원래 민족경제론이 이제 김대중의 대중경제론으로 연결됩니다. 이 대중경제론이 민족경제론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생각하는 한국의 자본주의와 이 시스템에 대한 그 책이 대중경제론인데 그거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줬던 게 박현채 민족경제론이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그 중요한 책이죠. 이거는 그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뭐 출판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쭉 설문조사를 했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을 빛낸 100대 명반 명저. 책도 있습니다. 네. 명저 책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한국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 5권에 무조건 들어가면 되죠.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요. 저희 때는 이제 자본론 급은 아니어도 한국판 자본론. 자본론인 거죠. 칼 막스가 네. 칼 막스까지는 아니어도 한국 경제를 잘 분석을 했다. 그 박현채 선생님이 1985년에 창작가 비평이라고 하는 잡지에 이 놀라운 논문을 하나 투고하십니다. 현대 한국 사회의 성격과 발전 단계에 관한 연구. 이게 또 기념비적인 논문이에요. 이 논문을 딱 냈는데 이게 이제 그 국가 독점 자본주의론을 이제 제시했었던 논문인 건데 네. 이 논문을 다음 호에
비판하는 논문이 실립니다. 이대근 성균관대 이대근 선생님의 아 이름 좋으시네요. 이름. 이분 나중에 뉴라이트 되시는 진짜요? 아 그래요? 아마 맞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네 낙성대 쪽으로 넘어가시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쪽 계열이 많이 넘어. 네네네. 이 경제학 하던 역사학자들이 많이 넘어갔죠. 네, 경제사학이나 이런 쪽은 많이 넘어갑니다. 네. 네. 네, 뭐 이영훈 선생을 비롯해가지고 네, 그렇죠. 그 숫자로만 역사를 보니 그 제대로 보나. 그래서 경제사학자들이 좀 비판을 받죠. 예. 네. 그래서 이분이 한국 자본주의의 성격에 관하여라는 논문을 쓰게 되면서 국가독점 자본주의론과 주변부 자본주의론이 본격적으로 논쟁을 시작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사회 구성체 논쟁입니다. 사고체 논쟁, 우리 때는 사회 성격 논쟁. 네. 우리는 사회 성격이라 그랬고 그 뒤에 사고체 논쟁으로 뒤에 된 거고, 요 논쟁이 이제 중국 공산당의 진독수 이대교의 논쟁과 비견할 정도. 진독수 이대교 논쟁 자체가 똑같거든요. 네. 말하자면 어디가 먼저 뭐 말하자면 민족 경제냐 아니면 반제냐 반파쇼냐 이렇게 그게 거의 재편됐다라는 식으로 해갖고 굉장히 중요한 논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우리 이 남한에서 있었던 이 이념 논쟁의 그 과정을 알아야지만 문익환의 탄생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대 지식인들의 대가리. 그 머릿속에는 무엇이 있었길래 네. 이 시기에 왜 이렇게까지 통일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이걸 뛰어넘어서 네. 홀로 그 늦봄은 그렇죠. 그 늦봄에 왜 굳이 북한을 향했는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 사회 구성체 논쟁, 근데 여기에 왜 사회 아까 무슨 논쟁이라고 그러셨죠? 사회 논쟁? 성격 논쟁. 사회 성격 논쟁이라고 그러냐면 사실 그냥 이 사회 구성체 논쟁이라는 건 한국 사회가 지금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그렇죠. 네. 지식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지식인들끼리.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 미국의 역할 때문에. 한국의 자본주의가 미국한테 어떤 의미인가 그걸 봐야지 되기 때문에 왜냐면 미국을 반대할 것이냐 미국을 받아들일 것이냐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을 모습을 봤거든요 광주 때 저 전두환이를 아니 예전에 4.19 5.16 때는 사실은 여러 가지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미국을 소위 말하는 전체의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한국은 어떤 위치를 가진 것인가에 대한 것을 지식인들은 알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게 또 하필 북한과 연결이 되죠. 그럼 북한은 뭐야?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네. 이 분단 상황의 그렇죠. 가장 큰 원죄는 미국에게 있다라고 그래서 일단. 반제론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예, 이게 사회 구성체라는 말을 굳이 좀 안 쓰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맞아요. 사회 구성체라고 하는 말이 막스로부터 비롯된 말이고 자본론에서부터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굳이 사회 구성체라는 말을 쓸 필요 있는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회 구성체라고 써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성격 논쟁이 된 거고 네. 뒤에는 사회 구성체론으로 정리가 된 거죠. 네.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제 막스 이론에 따르면 이거는 뭐 서로 이제는 이렇게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이 논쟁은 막스주의자들 간의 논쟁입니다. 사실. 네. 맞아요. 네. 막스주의자들이에요. 그지. 네, 막스주의자 이때는 막스주의가 그리고 그렇게까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네, 지금도 그리고 이상한 거 아니에요 원래.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예. 이제 막스 그 빨갱이 우두머리 네, 이렇게 그렇죠. 되니까 네, 이제 네. 불편한 분들이 네. 계신데. 예. 간단하게 설명해 사회 구성체 논쟁이라는 게 지금 한국 사회가 어떤 성격이냐를 규정하려면 지금의 한국 사회는 어느 단계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번 예전에도 이거 역사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얘기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 막스는 그리고 어떤 이제 그 사회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단계를 둬요. 사회 발전의 단계를 둡니다. 고대 노예제, 중세 농노제, 네. 근대 자본주의. 근데 우리는 근대 자본주의 그 가운데 식민지를 겪었죠. 그리고 이 시기는 어떻게 규정할 거냐. 이래가지고 한국 사회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봉건이야? 봉건은 뛰어넘었어? 아니 그건 근대야? 근데 자본주의야? 지금 그럼 자본주의야? 자본주의 이게 온전한 자본주의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좀 자본주의 단계로 이르렀다고 하기에는 지금 한국 사회가 좀 비정상적인 것 같은데? 그럼 이거는 뭐지? 라고 했을 때 주변부 자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봤을 때 박현채 선생은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고 그 안에서 노동자도 있고 노동자는 성장했고 지금은 계급 모순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급 투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었던 사람이 이제 국가 독점 자본주의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변부 그 자본주의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박현채 선생님이 이겼다라고 보통 봅니다. 네. 보통 토론의 승리자는 없는데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제 주변부 자본주의론은 약간 자취를 감춰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단계로 넘어가는 게 뭐냐? 국가 독점 자본주의론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국가 독점 자본주의인데 그럼 정확히 국가가 독점해 있는 자본주의에서 어떤 정도의 단계야? 라고 하는 거에서 NLPD가 나뉘는 거예요. 아 이해가 되십니까? 대충. 네. 네. 근데 너무 오늘 새롭긴 하네요. 네. 근데 문익한 편인데 문익한 언제 나와요? 죄송한데 지금 지금 50분이 지나갔는데. 그렇습니까? 문익한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요. 그럼 여기서 그만두겠습니다. 근데 왜 이런 게 중요하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NLPD가 나뉘어가지고 막 서로 싸우는데 중요한 거는 이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활발하게 등장하기 시작했냐? 갑자기 87, 88, 89에 이 시점에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에요. 80년대 초중반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논쟁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이런 논쟁이 있을 수 있었냐? 전두환 정권이 만들어 놓은 언론 통제 때문입니다. 언론이 통제되고요. 사람들은 언론을 불신합니다. 네. 그럼 새로운 유흥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굉장히 선순환이죠. 네. 새로운 유흥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책이었어요. 그리고 논문이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창작가 비평을 읽거나 네. 문학과 지성. 문학과 지성을 그렇죠. 읽거나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금서야. 이게 아, 공식이 있어요. 금서가 되면 베스트셀러. 그렇죠. 그쵸. 네. 금서가 돼야 베스트셀러가 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궁금하지. 이게 왜 못 보게 하지?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억압의 선순환이랄까요? 네. 위에서부터 억압을 때렸는데 네. 이 밑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유흥거리를 찾아야지라고 하면서 이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대학생만 그랬던 거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유행했었던 이론들이었거든요. 같이 읽고 즐기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 북한이란 존재. 그다음에 지금 한국 사회는 어떻지? 그럼 북한과 통일을 하려면 어떤 이론에 입각해서 통일을 해야 되지? 이제 NL 같은 경우에는 민족이 먼저 우리가 껴안아 줘야 되지. 뭐 이런 다음 PD가 아니 한국 사회 개그 모습 딱딱 이거 먼저 해결 딱 하고 북한도 그 안에서부터 해결이 된 다음에 순차적으로 NL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괜찮았어? 힘들었어. 이렇게 간다. 이런 속에 문익한이 있는 겁니다. 문익한은 NL도 아니고요. PD도 아닙니다. 그 반공주의자야.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문익한 선생님은 70년대 이전까지는 강경한 반공주의자였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이분은 목사님이고요. 네. 근데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이라고 다 보수. 아니야 그냥 목사님이었다. 나는 그냥 말한 겁니다. 예. 이분은 그 유명한 윤동주 시인의 아. 친구입니다. 네. 송몽규, 윤동주, 문익한. 네. 이 세 분이 이제 북간도 명동촌 그 출신이셨고 이 그 윤동준의 집안뿐만 아니라 문익한 목사님의 집안도 한 40여 분이 한 번에 옮겨가가지고 같이. 공동체 마을을 만든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명동인 옮겨간 겁니다. 그 영화 동주에 보면 나오죠. 나오죠. 네. 네. 그리고 거기에 문익한 목사 살짝 나와요. 예. 잠깐 나옵니다. 용정 뭐 중학교 뭐 네네 그때 같이 잠깐에. 왜냐면 학교를 숭실 중학까지도 같이 다니셨기 때문에 그렇죠. 네. 명동에서부터 은진 중학교, 숭실 중학교까지 다 윤동주 시인이랑 같이 다녔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친했고요. 그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그 문익한 목사님이 남겨놓으셨던 글이 하나 있어요. 동주가 없는 문익한이는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29살 젊음으로 동주는 지금도 제 옆에 아니 제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때 민족 정신과 기독교 신앙이 혼연일체가 된 그의 시 정신이 그가 자리를 비운 이 역사를 살아가도록 늘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던 겁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빌면서 46년을 살아온 셈입니다. 동주와 함께 동주의 몸이 되어 동주의 마음으로 라고 하는 글을 쓰신 적이 있으실 정도로 윤동주 시인과는 관계가 굉장히 그래서 깊었었던 늑범인 거죠.
그렇죠. 늦게 폈다. 늦게 핀 봄. 동주를 따라서 늦게 폈다. 근데 저도 두 명이 있습니다. 윤동주가 시인 같은 분이 어렸을 때 친구였으면 원래 친분보다 더 강조했을 것 같아요. 친구를 잘못 만났다는 뜻. 아니. 약간 팔아먹었다는 뜻인가요? 아니야 팔아먹고 좀 더 살을 붙였을 수 있다. 한 뭐 7, 8 정도 친했으면 한 10, 11 정도로 더 자랑스럽지. 그리고 근데 그러기에는 초중 아까 이때는 이제 중고등학교 같이 있으니까 초중고를 네. 같이 다닌 친구면은 많이 친했다고 볼 수 있지 초중고 않을까? 같이 다닌 친구들인데 그렇게 안 친해. 그래? 그거 근데 좀 맞긴 해. 맞는 얘기예요. 진짜 야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네. 아니 근데 그 옛날에는 아마 문익환 목사님 시절에는 초중고 같이 다니면 엄청 친했을 거예요. 네. 엄청 친했을 겁니다. 그래서 문익환 선생은 사실은 동주한테 빚이 있다. 맞아요. 항상 그 이야기를 그 빚 했었어요.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까지 한다. 네. 이런 얘기는 전 직접 들었어요. 그 두 명이 있습니다. 저 늦봄이라는 그 호가 붙여지게 된 거에 두 명의 사람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윤동주, 한 분이 장준하 선생님. 그렇죠. 이제 장준하 선생님이랑은 신학교에서 만나서 친해졌다가 음. 나중에 이제 반유신 투쟁하면서 다시 만나가지고 네. 이제 역할을 하셨는데 장준하 선생님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의문사를 그렇죠. 하시잖아요. 의문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또 각성을 하는 거죠. 빚이 있다. 난 또 장준 친구에게 또 빚이 네. 있다. 그래서 장준하가 이루지 못한 통일운동과 반유신 투쟁을 또 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본인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었던 친구라고 네. 하고 사건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개신교 출신 목사인데 그런 활동을 했을까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가장 좀 먼저 꼽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지역 명동촌이 있었던 지역에 유입됐었던 개신교 분파가 캐나다 장로교회 쪽인데 여기가 이제 관북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관북지 이거는 가톨릭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 당시에 이제 관북지방은 한반도 이제 압록강까지 안에서의 관북이 아니에요. 위에 만주랑 간도까지 다 포함됩니다. 관서와 관복 이렇게 말하는 네. 거죠. 예. 그래서 가톨릭도 교구 한국의 교구들이 여러 곳이 있거든요. 교구 설정할 때 이쪽 지역의 교구는 저 위에 간도까지 포함해요. 여기 이 개신교도 왜냐면 거기 한국인들이 워낙 많이 사니까. 함경도와 그 위쪽을 포괄하는 네. 게 다 관복이다. 그때 이제 관북 지역에 들어왔었던 이 캐나다 장로교 쪽이 굉장히 좀 진보적이었었던 교회였던 걸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아마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왜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익환 목사가 초기에는 이렇게 반공적인 이야기를 하느냐 그거는 아마 해방이 되는 과정 그다음에 그 명동천의 끝이 좀 좋지 않았었던 것 중에 하나가 거기에 이제 중국 공산당한테 그 땅을 뺏겨요. 그런 과정이 좀 있었고 탄압을 좀 받은 거죠. 예. 네. 그다음에 내려와서도 조금 그 공산주의자들에게 좀 괴롭힘을 당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초기에는 반공적인 그런 목소리를 내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문익환 선생님이 갑자기 통일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런 시기에 좀 통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마 이 통일이라고 하는 거는 초기에는 신앙의 관점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목사님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익환 목사님은 그 직업이 좀 여러 가지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목사고요. 두 번째 시인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 시인으로서의 요게 이제 윤동주 이야기 할 때 항상 나오는 건데 그렇게 그게 있었대요. 컴플렉스가 있어. 아 열등감. 네. 근데 윤동주는 송명규한테 있었잖아요. 네. 근데 문익환 목사님은 윤동주한테 있었던 거예요. 난 동주만큼 못 써. 글을 나는 못 동주막 써. 쓰는 사람이 어딨어? 그지. 이재용이랑 같이 학교 다니면서 나는 우리 아버지도 왜 이재용보다 돈이 없어? 이거 되게 쓸데없는 짓이잖아. 네. 문익환 목사님은 문익환 목사님 나름의 또 그렇죠. 재능이 있었던 거지. 네. 근데 사실 그 셋이 계속 같은 학교를 다녔다는 것도 굉장히 신기한 진짜. 일이에요. 네. 그죠? 네. 엄청 어떻게 신기한 보면 일이에요. 천재 셋이 같이 다닌 거 아니야?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모니카 선생이 더 빛나는 건 여기는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 뭐죠? 성경. 네. 성경. 성경 공부. 아니 성경 그거를 아마 그 말을 우리나라 말로 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아 모니카 네. 선생님이
말이 실제로 그 우리가 보는 성경의 말이 지금의 말 있잖아요. 개정 번역판 네. 이런 거. 이분이 왜냐면 통역장고도 하시면서 영어를 되게 잘하세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 얘기가 없네요. 근데 그게 평가를 못 받은 건 사실은 오랫동안 반체자 인사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기독교 보수 기독교에서 봐도 그래서 그런 거죠. 정치권에서 봐도 사실 뭐 이쁜 캐릭터는 아니니까. 그래서 아무튼 1960년대까지는 약간 그냥 신앙적으로 좀 그러니까 북한이란 단어를 쓴다기보다 그냥 통일. 어우르게 참 평화롭게 지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1970년대가 되면은 본격적으로 반유신 투쟁을 하면서 통일 운동을 함께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분단 유지가 결국 민족 전체를 고통스럽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반공 논리가 네. 지금 한국 사회 억압의 수단이 된다. 그러려면 이걸 이겨내려면 결국은 통일밖에는 답이 없다. 이런 논리로 이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억압받고 자유롭지 못한 것 하는 이분은 기본적으로 목사입니다. 네. 야, 하느님이 이야기한 자유로운 사회가 만들어지지 못하는 건 이게 지금 우리가 나뉘어져 있는데 그 안에서 반공주의라고 하는 게 너무 뿌리 깊고 이것을 이용한 지금 우리 자유의 억압이 있다. 이걸 근본적이고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통일이다. 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쭉 연결되면서 통일운동 시작하시는 겁니다. 제 생각은 군사 정권을 일단 몰아내야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셨어요. 70년대. 네. 아니 그 공산 반공주의를 이용하는 건 군사 정권인데 군사 정권을 몰아내는 게 우선이지 않나요? 굉장히 중요하고 역시 이런 네. 이야기 또 한때 또 이거 사회과학 공부를 또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70년대 유신 시절에 엘리트들 사이에서 가장 논쟁이 됐던 게 이겁니다. 통일이 먼저냐 민주화가 먼저냐. 민주화가 먼저냐. 이걸 가지고 엄청 논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보통 그런 논쟁들이 딱 있을 때 문익환 선생님 항상 보면 이 포지셔닝을 어떻게 하시냐면 그러면 두 개를 같이 하면 된다. 병행론. 난 존경해. 문익환 목사님 존경하는데 내 생각하고는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왜 너무 공감돼서. 근데 네. 목사님은 이상적인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이상적인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연구자들이 거기 펜때 굴리면서 왜 민족이 먼저 민족 통일 먼저 해야 되느냐 막 이런 거 얘기하고 아니다 민주화 이게 한국 사회 민주화가 먼저 해야 되는 이유 막 이렇게 서로가 논쟁하고 이런 박현채 국가 독점 자본주의가 어쩌고 막 이럴 때 알았어 같이 해. 그것도 좋고 너 공부도 열심히 해 그런데 우리 통일도 빨리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이러는 게 원래 이상적인 목회자가 하는 역할입니다. 이분은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민주화는 민중의 부활이고 통일은 민족의 부활이다. 두 개를 아니, 맞는 말이라서 안 비슷했어. 이때는 이 얘기 문익환 목사님이 나와서 쫙 한 사람도 울었습니다. 말씀도 워낙 잘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윤동주랑 그 일화 얘기하면 살짝 말씀을 안 드렸는데 셋 중에 제일 잘생겼어요. 네. 그 문성근 배우님이랑 너무 닮았던데. 네. 젊었을 때 굉장히 잘생기셨습니다. 네. 그래서 인기가 많으셨대요. 그래서 목사하실 때도 인기가 그렇게 많으셨답니다. 목사이신데도 아니 이성적인 인기가 아니고 이성적인 인기. 그러니까 얼굴도 잘생겼어. 근데 말도 잘해. 중요하죠. 대중 연설자의 외모도 사실 하나의 도구지.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이제 유신 시절 내내 깜빵을 왔다 갔다 하시다가 김대중 이제 80년 넘어가가지고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연루되면서 이때부터 굉장히 고초를 심하게 겪어가기 시작을 하십니다. 이때 아마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다고 알고 있어요. 그 15개월을 그 깜빵에 있다가 물려 나오셨는데 굉장히 좀 이때 좀 심각하게 건강을 좀 많이 아파하셨다라고 하고요. 네. 그 이후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80년대 중후반의 상황에서 통일에 대한 이야기가 막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을 때 가자 북으로를 외치기 시작하십니다. 네. 이런 분위기가 처음에 무르익기 시작하는 건 1988년 6월입니다. 왜 갑자기 1988년 6월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대학생들이 먼저 치고 나갑니다. 대학생들이 60 그
그거 달라요. 항쟁이 네. 아니라 1주년을 맞이해서 60 남북 학생 회담을 하자. 남북한 학생이 6월 10일에 거국적으로 모여서 이 만남을 한번 가져보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 당시에 이야기를 그 대학생들 인터뷰했었던 기사들이란 거 보잖아요. 네. 그러면 88년, 89년 이 시점 진짜 통일되는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죽었을 때 이제 통일되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갑자기 그냥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갑자기 북한으로 가가지고 만났을 때 갑자기 통일되나? 이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뭐냐면 우리는 80년대 중반부터 통일에 대한 논의를 끊임없이 하고 있었고 통일의 방법론에 대해서 고민했고 그 가운데 저 동구권이 무너져요. 소련 무너졌습니다. 네. 중국은 개혁 개방한다 그래요. 동유럽 완전히 싹 민주화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87년에 민주화를 이뤘어요. 그리고 올림픽도 해야 돼. 올림픽도 해야 돼요. 야 이거는 이번에 학생들이 만나지. 그럼 이건 베를린 장벽 무너지는 거다. 진짜 그랬겠다. 그렇게 느꼈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제 서울대 총학생회의 한 후보가 이제 처음에 주창을 한 건데 그 자리에 갔는데 갑자기 가자 북으로 오라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라는 노래를 그 후보가 부르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너 어떠락 없이 돌아보니까 다들 그걸 따라서 부르더라고. 그래서 뭐지? 근데 그게 시발점이었던 거예요. 그게 통일운동의 시발점이었던 거지.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막 불처럼 일어섰고,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분신 자살도 하면서 그쵸. 분위기 자체가 그냥 야 이거 뭐지? 많이 당황했어요. 사실은. 근데 제일 당한 건 누구겠어요 이러면? 정부? 노태우죠. 노태우입니다. 네, 원했던 바가 아닌데. 그죠? 원했던 이게 좀 애매해요. 노태우 정권을 평가하는데 그 부분이 되게 국방 애매해요. 정책을 하긴 했잖아요. 그렇죠. 국방 정책을 그러면은 단순히 외국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맨십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게 노태우도 이런 생각을 하긴 했을 거예요. 이걸 내가 기회로 잡아야 된다. 이제 자 본인은 직선제 1호 대통령이 됐습니다. 네. 어쨌든 뭐 3기비 분열되고 뭐 이런 거 말고 상징적으로 됐어요. 근데 내가 김일성이랑 남북 정상회담까지 한다. 그리고 통일에 내가 초석을 닦는다. 이러면 역사에 그쵸. 노태우가 아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노태우랑 다르게 기억될 수도 있어요. 근데 선빵을 뺏긴 거예요. 학생들한테. 그때 무렵이에요 지금. 아직 선빵 뺏기 전입니다. 아직 선빵 뺏기 전이에요. 뺏기냐 마냐를 하고 있어요. 이때 노태우 정권에서 던지는 게 뭐냐면 남북 대화 창구 단일화입니다. 자꾸 민간에서 정부주도 차원에서 하겠다. 민간에서 니들끼리 구멍 내 가지고 창구 열고 그렇게 하지 마. 창구는 하나다. 하나. 내가 간다. 1번 창구 하나야. 은행 딱 갔는데 점심시간에 창구 하나 여는 것도 다 점심 먹으러 가고 창구 하나 열리는 그럼 이쪽으로 몰릴 거라고 생각을 했죠. 노태우는 그걸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노태우 정권에서 했었던 게 77 선언 이런 거 북한이랑 갑자기 평화 선언 같은 거 막 하고 창구 단일화를 하면서 이 60 남북 학생 회담을 결국에는 저지해 버립니다. 그렇죠. 이게 근데 난리가 나요. 이게 난리가 나요. 좀 반대. 차라리 풀어줬으면 그렇게 안 난리가 안 됐어요. 나는 생각해. 억지하니까 그냥 몰래 가고. 난리가 납니다. 홍삼 가격에 산삼을 드세요. 전설의 고려 산삼의 맥을 잇는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이름도 산삼 순백입니다.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산삼 순백 1+1과 사은품으로 산삼 시대 30포를 한 상자로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순백과 시대를 동시에 맛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다양한 사포닌 종류와 압도적 농도를 자랑하는 산삼 순백 한 박스 30병에는 7년근 지리산 산양산삼 30뿌리 분량의 사포닌이 들어있습니다. 꾸준한 품질 관리는 물론 컴파운드 K 강화로 흡수율도 높였고요. 온라인 구매 후기 16,000건과 만점에 가까운 평점을 자랑하는 가심비 최고의 제품입니다. 선물 받으신 부모님께서 드셔보시고 본인들이 다시 주문하시는 경우도 많은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제품입니다. 산삼의 본향 지리산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비바람 이슬을 맞으며 7년을 기다린 시종 산양산삼을 사용한 산삼 순백. 가정의 달 사랑하는 부모님께 드릴 선물로는 최고라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산삼 순백으로 검색하시거나 전화 문의는 1666-1080, 1666-1080번입니다.
산삼 순백도 좋고 시대도 좋은데 사실 따로따로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비용적인 측면에서 선물할 때나. 그런데 진짜 5월 가정의 달 특히 부모님들 많이 챙기시라고 산삼 순백 원 플러스 하나 사면 하나 더 드리는데 여기에다가 산삼 시대 30포 한 상자를 또 드린다고 합니다. 정말 흔치 않은 기회가 아닐까 싶어서 5월에 선물하기에도 너무 좋고 본인들도 구매해야 되는데 조금 이제 비용 때문에 걱정하셨다 이런 분들은 이 기회에 또 5월에 구매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에 선물할 때 많잖아요. 네, 그렇죠. 어르신들은 산삼이죠. 네, 그 사실 산삼 시대 30포면 그냥 원래 본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선물로 하고 산삼 순백은 또 본인이 드셔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산삼 순백 또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네. 제대로 만든 옷 TBH샵. TBH샵은 한국 토종 패션 기업 TBH 글로벌이 전개하는 온라인 공식 쇼핑몰입니다. 2천만 직장인의 데일리웨어 마인드 브릿지, 국내 최초 3팩 티셔츠 베이직 하우스, 여성 캐주얼 주시 주디의 자사물로 좋은 소재로 꼼꼼하게 만든 고퀄리티 의류를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매일 아침 나 뭐 입어야 되지 이렇게 망설이는 남성분들 더 이상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평일부터 주말까지 TBH샵에서 제안하는 코디대로만 딱 입으시면 깔끔하고 멋진 도시 남자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M장기획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혜택도 준비했는데요. 회원 가입 후 마이페이지 쿠폰 등록칸에 영문명 M장 MJANG를 입력하시면 5만 원 이상 구입했을 때 사용 가능한 만원 쿠폰도 드리고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요. 제대로 만든 옷이 필요할 땐 네이버에서 TBH샵을 검색해주세요. 네. 아예 세트를 했습니다. 반바지 반팔을 두 세트로 했는데 네. 딱 제 얼굴색이랑 딱 맞아요. 네. 쌤은 진짜 인생이 달라졌어. 네, 그니까. 장가만 가시면 되지. 맞아요. 예. 네, 지금 진짜 톤 잘 어울리시네요. 네. 이뻐요. 네, 아니, 잘 예쁩니다. 어울리십니다. 예, 네. 예, 좋습니다. 예, 아주 오늘 아내분이 화사해요. 걱정하셨다고 나가는데 왜 이렇게 젊게 입고 젊어 입고 나가냐고 나가냐고. 걱정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딱 봄 느낌이 나요. 네, 약간 네, 네, 늦봄 느낌의 화사한 늦봄 연두색. 느낌으로. 예. 옛날에는 지금 이제 저 올리브 그린이라고 부르지만 옛날에는 이제 쑥색이라고. 연한 쑥색. 예. 정혜인이 입으면 올리브 그린. 네. 우리 네. 교수님 입으니까 쑥색. 쑥색이요. 예쁜 쑥색. 예, 예쁩니다. 그래도. 음. 예, 이왕이면 닫아서 입으시면 더 이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반바지 제가 2개 구입했는데. 반바지를 예예예. 비치웨어로는 굉장히 좋을 것 야. 같아요. 비치 올해 예. 비치를 가실 예정인가요? 나 그러면 비치 안 가? 나 비치 가야지. 어디 하와이 뭐 요런데 이제 그렇죠. 굉장히 아주 오호호. 좋습니다. 예. 바다 이쁜 대로 또 그렇게 이제 휴가 가실 때 이제 마음에 드는 옷 휴가 전용으로 또 찾아보신 것도 좋을 것 같고 저도 이렇게 오늘 화사하게 분홍색 가디건 입고 왔습니다. 여성 옷도 있으니까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많이들 들어가 보시면 좋겠네요. TBH 샵이었습니다. 난리가 납니다. 종교 단체에서부터 그렇죠. 시작해가지고 박노해 시인 일어나가지고 또 막 음. 문학인들이 또 가야 된다 그러고 정부가 참고 다니라 이딴 게 어디 있냐. 지금 민간 교류도 중요한데 막 이렇게 뛰쳐 나올 때쯤에 학생들 이때는 학생들 진짜 80년대 학번들 보면은 무모해요 좀. 아니 무모한 측면이 좀 있어요. 근데 네. 이거는 이제 뭐 그때 당시에는 그 역사적인 그때 당시에 이제 흐름에서는 네. 자연스러웠고 충분히 할 수 있을 법한 이야기였었지만 이제 한 발 떨어져가지고 지금 와서 이때 당시에 대학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주장했었던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뭔가 좀 무모하다 싶은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 일단 가장 무모하다 싶은 주장 중에 하나가 북한이 원래 처음에 제안했던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올림픽을 공동 개최하자는 거죠. 아니 무모해. 근데 그때 아니면 또 언제 무모해 보겠습니까? 예.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대학생들이 받고 같이 하거나 아니면 같이 하지 않을 거면 따로 북한에서 다른 거 하자. 체육대회 다른 거 또 하자. 그게 청년학생 축전. 그렇죠. 네. 막 이런 거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막 하니까 이제 여기 안에서도 이제 NLPD가 서로 나뉘고 PD들은 진짜 뭐하는 뜨한데 이제 NL 쪽은 무조건 가는 거예요. 판문점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게 경찰들은 감당을 못해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뭐 싸운 것도 아닌데 그대로 가니까 뭐 엄청 골치 아팠을 거야. 그래서 이제 이맘때쯤에 근데 이 정도까지 이제 88년에 이만큼으로 이제 분위기가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치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누구겠습니까? 김일성입니다. 아. 지금 남한의 청년들이 좀 올라오겠다는데. 김일성 입장에서 어. 남한의 청년들이 올라오겠다 그러고 남북 대화가 뭔가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물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이제 신년사를 통해서 어. 다른 때도 아니고 89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우리는 연방제 통일 방안이 민족적 합의의 기초로 될 수 있다. 또한 이를 진지하게 협의하기 위하여 가까운 시일 안에 평양에서 북과 남의 각 당, 각 파, 각계 각층의 인사들로 북남 정치협상회의를 가질 것을 정중히 제의한다. 아. 민주정의당, 민정당, 집권당도 오라는 거지. 평화민주당, 평민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삼김 더하기 노태우 거기에 김수환 추기경, 네. 문익환 목사, 백교환 선생을 평양에 초청한다라고 발표합니다. 자 이러면 김일성이 얘기한 연방제 통일하고 제 이야기가 많이 다르네. 아니에요. 비슷해요. 연방제 통일하는 기본적으로 다 비슷비슷합니다. 저는 저 세습 김씨 일가의 세습 정권부터 타파하고 난 그걸 전제로 한 연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아니 보통 비슷해요. 근데 얘기했죠. 저는 NL 안 좋아했다고. 아, 예. 예. 그게 이제 되죠. 비슷한 거 같아요. 아니, 지금도 보면 이게 사회운동 하시는 분들 보면 싸워요. NL 출신 선배들하고 PD 출신 선배들하고는 완전 달라요. 달라. 네. 달라요. 완전 다 앉은 걸 누가 봐도 NL 출신이야. 바람 냄새 진하게 나고 막. 일단 기본적으로 술 먹으면 막걸리부터 먹고 막. 나 콜라 안 먹어요. 나 진거리가 형이라 부르는데 서로 네. 콜라 그리고 먹으면 일단 사람 친미예요? 만나면은 포옹부터 하고. 일단 이런 거 인간미로 승부거든요. 네, 장난 아닙니다. 어. 네, 이때 나이키 안 신고 진짜요? 반제 반미 어. 네, 나이키 안 신어요. 고무신 신고 다녔습니다. 다 프로스펙스 PD 뭔가 좀 개인적이고 날카로워. 네, 맞아. 네. 유시민. 이게 아까 전에 약간 싸가지 없고. 약간 싸가지 없고. NLPD 얘기할 때 빨리 끊으라 그래서 끊었는데 이게 할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야기. 아니 이건 따로 해야 돼. 그러니까 앞에 여기서 붙이기에 둘다 이야기가 따로 많잖아. 많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 한번 네. 다루도록 하고요. 너무 달라. 네. 선배도 지금도 만나면 물과 맞아요. 기름 같은데 너무 달라. 성향 자체가 너무 달라. 근데 무니카 목사는 이 두 친구를 불러서 포용? 서로 껴안는 분, 같이 껴안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껴안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NL 느낌이라니까. 기본적으로 무니카 목사를 NL로 단정 지으시고 아니.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 마음에 안 들었구나. 아니 그건 아닌데. 그랬구나. 그러니까 친화력 같은 거 아, 여기서 좀 가져오신 것 맞아, 같다 맞아. 이거지. 근데 이제 그 대화의 조건에 김일성이 조건을 걸어요. 그게 뭐냐? 상대방을 자극하고 정세를 긴장시키는 일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요게 조금 센데요. 최소한 올해에는 팀 스프리트 합동 군사 연습을 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명확하게 해라. 당신은 팀 TS라고. 네. 주한미군 훈련. 지금 아마 UFC 훈련인가 예. 그럴 텐데 일찍 프리덤으로 일찍 바뀌었고. 프리덤으로 예. 바뀌었는데 이게 뭐냐면 말은 그렇게 절대 하지 않아요. 근데 이 훈련 연습의 내용이 이게 연합군이 유엔군이 북한을 침투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니네 우리랑 전쟁을 선빵 날리는 훈련을 우리 앞에서 한다고? 이게 말이 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말아라. 평화를 위해서라면 올해만이라도 요 훈련 미뤄라. 근데 TS가 아시다시피 포항에서 한미 해병대가 상륙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걔네 느끼기에는 그럴 거예요. 근데 포싸요. 실제로 포쏘거든요. 포쏘고 이제 항공모가 오는데 아니 근데 당연히 해병대 훈련을 해야 되는 건데 걔네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니까 이건 뭐 인식의 차이일 수도 있는 거고. 네. 이거는 요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러죠. 네. 하지 말라. 네. 하지 계속 말라. 하지 말라는 거지. 이때 그래가지고 이거 훈련할 때 저 군대 있을 때 그 항공모함 타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타고 언제 네. 뭐 타. 아무튼 요맘때쯤에 문익환의 방북의 결정적인 또 역할을 하는 것.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불타 올라와 있죠. 네. 물 밑에서 불타 올라와 있는 어떤 대학생들의 열기. 거기에 정부에서도 이제 창구 단일화라는 이름으로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뭔가 남북이 교류를 허락하는 듯한 그런 느낌들. 그런데 김일성이 이름을 거론했잖아요. 네. 문익환 와라. 딱 찍어서. 찍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본인은 문익환 목사님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방북을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였냐면은 아까 잠깐 스치듯 말씀해 주셨던 2명의 대학생의 투신이었어요. 일단 서울대에서
문익환 목사가 강연을 하고 있는데 투신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동수 학생 투신을 했고요. 그게 이제 86년이었고 88년 5월 15일에 명동성당에서 그 잠깐 말씀을 해주신 조성만이라고 하는 분이 한반도 통일은 어느 누구도 막아서는 안 되고 한반도에서 미국은 축출되어야 하며 올림픽은 공동 개최되어야 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투신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 대학생들의 이제 더 많은 대학생들이 죽지 않으려면 통일 그다음 남북 대화 무조건 돼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본인이 가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게 됩니다. 문제는 한국의 법 체계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있었기 때문에 네. 당연히 가게 되면 잠입 탈출죄가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출발합니다. 알면서도 출발하는데 최종 이제 가는 거는 이제 다 결정을 해놓고 루트까지 다 그거를 마련을 해놓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찾아뵈셨던 분이 이건 나중에 밝혀진 거예요.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다고 밝혀졌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이때는 안 밝혔어요. 그렇죠. 왜냐면 갔다 오자마자 김대중의 이름을 얘기한다. 그러면은 DJ의 정치생명이 이때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배후에 또 DJ가 있어. 이 엄청난 사건이었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밝혀졌는데 어차피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가라고 시킨 것도 아니었고 그렇죠. 마지막에 저 갔다 올 건데 저 조언 좀 뭐 이런 거 좀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이제 만나 뵙게 된 거고 이때 DJ가 문익환 목사에게 10만 원짜리 수표 30장을 줬던 일화가 되게 유명해요. 경비 쓰라고. 와 당시에 300만 원이면 이제 아마 뭐 개인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단체에서 조직된 단체에서 이렇게 주셨던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일화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일본 가는 비행기 표를 사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일본으로 가요. 일본으로 가서 중국으로 간 다음에 중국에 도착해 있는 북한의 비행기를 타고 평양으로 이동. 고려 안경으로 들어가죠. 근데 일본에 도착했을 때 난리가 한번 났었어요. 왜요? 걸립니다. 안기부에. 일본에서. 북한으로 가려고 한다는 걸 이미 다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구나. 원래는 입수가 안 됐었던 게 핵심이었습니다. 어. 입수가 안 돼 있었습니다. 가는지 몰랐어요. 그 표면적으로는 어떻게 갔냐면 일본 기독교 연합에서 초청을 하고 네. 문익환 목사를 가가지고 그냥 평화 강연이라는 형식으로 이제 갔는데 여기에서 걸렸었던 건 실수가 좀 있었어요. 미리 북한에 가 계셨던 분이 있는데 황석영 소설가. 그래서 문제. 소설가 이제 황석영 작가가 5일 정도 먼저 가 계셨는데 북한에 먼저 들어가. 네 있었는데 쓱 흘리셨대요. 좀 있으면 문익환 온다. 다 아는 줄 알고. 황석영 작가가 일부러 그랬을 리가 없죠. 그쵸. 그랬어요. 일부러 그랬을 리가 위험한데 없죠. 그 목숨 왔다 갔다 할 수 네. 있는데. 온다 당연히 이제 다 이야기 된 줄 알고 이제 그 황석영 작가는 이제 남북 작가 협회 작가 만남으로 이제 가 계셨던 거였는데 그때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게 되면서 알게 됐는데 결국에는 이제 우여곡절 끝에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되었고요. 그다음 거기에서 이제 북한 비행기를 타고 평양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평양에 도착을 한 다음에 그 한 3일 정도를 보내고 운명적인 김일성과의 만남을 네.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도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 북한 방송에서도 방영이 됐고요. 외신에서도 방영이 됐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네. 보셨어요, 이거 장면? 이번 다시 찾아보면서 봤어요. 네. 김일성이 좀 당황해요. 네. 왜냐면 너무 문익환 목사가 가서 껴안아 버렸잖아. 껴안아 버리는 이 장면. NL 맞으신 것 같은. 죄송합니다. 감동적인데. 거기에서 일단 또 기분이 상하셨나요? 스타일 자체가. 저도 그런 스타일 좋아합니다. 네네네. 보통 손잡고 말 줄 알았는데. 네. 굉장히 파격적이지. 경호 굉장히 실패라고 파격. 봐야지. 경호 실패. 북한의 경호 그 실패. 경호원들은 죽었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문익환 목사와 김일성이 공식 회담을 갖고요. 7시간의 공식 회담. 네. 굉장히 중요한 공식 회담으로 얘기가 되는데 뭐 내용은 그냥 뭐 그런 거 되게 사실 내용은 되게 뻔해요. 민족 자주의 원칙, 그다음 평화 통일의 원칙, 뭐 이런 것들. 사실 문익환 목사가 뭐 대표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네. 어디 대표도 아니고 그냥 개인 자격으로 간 건데. 네. 민간교류 이제 하고 뭐 이런 거 얘기. 하자라고 하는 걸 이제 얘기를 했었던 건데 하지만 굉장히 역사적인 만남입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어쨌든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명과 북한의 지금 현실적인 가장 지도자가 이제 만나가지고 대화를 한 거니까
문제는 이제 돌아오면서죠. 당연히 이제 중국과 일본을 다시 한번 경유해 갖고 오는데 일본행 비행기를 타자마자 타자마자 체포가 되십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 국가보안법이에요. 예. 그게 뭐냐? 이유가 북한에서 한 기자회견이 문제가 됐습니다. 네. 이거는 각자 판단해 보세요. 이거 100% 이제 사장님은 이상한 말이라고 이제 하실 테지만 존경하는 김일성 주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그리고 만남과 내가 여기에 와가지고 이런 활동을 하게 허락해 주신 김일성 주석께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몇 번 썼어요. 이게 이제 찬양 고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깜빵에 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이제 깜빵에 들어가게 되시는데 과연 이것이 찬양 고무인가 그리고 이제 북한 정권을 옹호한 것인가는 요즘에 와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 왜냐하면 이거 사실 대단히 그냥 외교적인 의례적 표현일 수 있거든. 그럼 여기에 옆에 김일성이 보고 있는데 우리의 주적 김일성이 그나마 나를 만나줘서 고맙다는 표현 뭐 슬쩍 해봅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앞에 당연히 그냥 존경하는 김일성 주석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그것을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는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상황을 모르고 그 워딩만 봤을 때는 네. 충분히 그렇죠. 문제 삼을 수 있죠. 네. 그렇지. 저도 NL을 끝까지 잘 이해 못했던 이유가 그래 한민족인 거 좋아. 그리고 통일 좋아. 네. 근데 왜 저 김씨 일가를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왜 거기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지? 왜 비판적인 태도를 그거지 못 취하나? 지금의 군사 정권보다 더 악질 아닌가? 그 부분에서 나는 납득이 안 돼서 NL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거든요. 문익환 목사님이 그렇게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NL이랑 좀 비슷한 면이 좀 있네요. 근데 이제 내려오셔서 아마 공항에서 했었던 말로 알고 있는데 그 기자가 이제 물어봤어요. 지금 심정을 말해달라. 그랬는데 이때 또 명언을 또 남기시죠. 반성은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는다. 네. 지금도 좀 저는 좀 이 얘기 들으면 처음에는 뭔 말이야 싶다가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현실적인 법을 위반했다는 거는 이제 반성은 하지만 네. 역사 앞에서 난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진 않을까. 필요한 행동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지. 네. 맞아요. 그랬었던 건 아닐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문익환 목사가 오자마자 대한민국이 반쪽이 납니다. 네. 문익환 목사 석방 운동과 문익환 때려 죽여라. 그렇지. 로 저 빨갱이 문익환 때려 죽여라로 또 나뉘어지게 되고요.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근데 문익환 목사 당연히 이제 석방과 관련된 논평들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나갔다가 들어왔다가를 한번 반복하셔서 총 3년 원래 7년형을 받으셨다가 3년 만에 가석방이 되시고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94년 1월 18일 날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방북한 그 뒤쪽에 이제 노태우는 자기 주도의 통일 그 부분에 대한 겁을 내딛고 나서 이제 공안 정국으로 돌아섰죠. 그렇죠. 그 뒤에 이제 3당 합당이 네. 바로. 그러니까 이제 아마 노태우는 판단했던 것 같아요. 이걸 자기가 통제 못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국 자체를 완전히 주도하는 공안 정국을 해서 그때 많이 그 민주화인 인사들 많이 그러니까요. 그랬죠. 이런 문익환 목사 이런 분위기를 누가 이제 노태우 정권 이후로 누가 떠안아가느냐가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싸움일 수 있었는데 사실 김영삼도 이 길을 가려고 합니다. 김영삼도 원래 남북 정상회담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김일성이 이제 죽는 바람에 못했었던 것뿐인 거지. 그래서 이 길은 지금 이제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식의 노선을 걷지는 않지만 그 이후에 민주당 쪽에서 이제 대통령이 되셨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정신을 이어받아 오면서 통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남북 관계를 풀어가려고 하는데 굉장히 큰 모티브가 됐었던 사건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쯤 한번 돌이켜 보면은 좋을 만한 일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굳이 문익환 목사님의 이제 방북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제로 들고 왔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문익환 목사님은 김일성하고 껴안는 거잖아요. 네. 세습되기 전이네요. 그러면 또 그건 괜찮나요? 맞네. 세습되기 전이네. 독재는 맞지만 네. 세습은 되기 전이네. 그거는 이제 차이가 있네요, 확실히. 곰곰이 생각하셨네요 지금 그 사이에. 어떻게 빠져나갈까? 네. 어떻게 문익환 빠져나갈까. 목사님 되게 존경합니다. 네. 그 시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화두. 그럼요. 화두가 엄청난 화두를 던지시는 그분이 한 행동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봤는데 네. 디테일한 부분에서 저랑 생각이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거죠. 저는 이거 들으면서 좀 아쉬운 게 어떤 부분이? 근현대사 배울 때도 사실 저랑 제일 맞닿아 있는 연도인데도 전혀 안 배우거든요. 아 이건 거. 오히려 그러니까 뭐 역사적으로 논쟁이 있다는 이유를 들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80년대 오히려 90년대를 제가 잘 모르는 게 좀 아쉬운 것 그러니까 같아요. 통일운동에 대한 교과서의 수록이 아직 좀 미진. 거의 없어요. 네. 우리가 또 사실은 80년대 후반에 노동운동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민중운동 이런 거에 대한 사회운동에 대한 것도 거의 없잖아요. 맞아요. 7.4 남북 공동성명, 7.7 선언, 그다음에 남북 기본합의서 뭐 이런 식으로 거기까지만 나갈 이제. 뿐인 거지. 네. 이런 민간 교류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를 뺐어요. 시간 관계상. 임수경이 북한 간 거 뺀 겁니다. 네. 평양 출전. 네, 맞아요. 이런 분위기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책에서 우리 교과서에서 찾아보기는 좀 힘든 게 현실이죠. 그 점을 좀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익환 목사님 존경합니다. 아, 예, 그럼요. 그리고 문익환 목사님 저한테 감사해야 될 일도 있어요, 사실. 뭐죠? 제가 아드님을 지켜드렸습니다. 정경 활동하실 때. 아니요. 그 일산 지금도 사시나 모르겠는데 문성근 씨가 일산에 사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제가 늘 이제 운동 삼아 올라가던 고봉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네, 여기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올라가면 꼭대기 약수터가 하나 있어요. 근데 제가 올라갔더니 문성근 씨가 물을 뜨고 있더라고요. 2통째 뜨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바로 위에 붙어 있는 거야. 이 물은 오염됐으니까 못 보셨나 봐. 딱 두 통째 뜨고 제가 가가지고 딱딱. 저기 아저씨 저 그거 드시면 큰일 나요. 돌아보는데 문성근 씨더라고. 살려주셨네. 그렇죠. 근데 영화 속 문성 교수 뭐야 이 씨발놈아. 그치? 나도 살짝 흠칫해. 노사모의 대부를 아니 살려줬어. 왜냐면 그 딱 방거지 모자를 쓰고 아니면 금을 매겨 막 붙잡고. 노사모를 살리고 노사모를 살리고 노사모를. 나중에 물을 다 버리고 빈통을 들고 내려가시는 그 뒷모습을 제가 찍어서 그때 당시 카카오 스토리에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문성근 맞다. 내가 살렸다. 내가 살린 무성금 배우라고. 저 문익환 목사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감사하셨어요. 아드님의 건강을 지켜드렸으니까. 네. 네, 이렇게 재미로 저희가 마무리하지만 오늘 문익환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많이들 또 여러 가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역사 내피셜 그놈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